자, 다음은 인성입니다. 자, 인성 보면 뭐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 도덕성, 성실성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관련된 개념 정의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실 건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성의 요소를 다룬다라고 하면 무조건 생활기록부의 행트 그리고 자소서의 3번 문항입니다. 3번 문항은 무조건 인성과 연결된다는 것.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발전 가능성입니다. 발전 가능성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평가 항목을 보면 뭐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평가 항목으로 있고요. 뭐 각각의 개념 정의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자기주도성 같은 경우는 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뭐 자소서 어떤 문항에서든 자기주도성을 얼마든지 뽐낼 수가 있습니다. 경험의 다양성 같은 경우는 역시나 거의 비슷하죠. 근데 경험의 다양성 같은 경우는 떤 자소서 1번 문항이라든지 아니면 3번 문항에 사용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2번이나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2번 문항 같으면 본인이 의미를 두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도 해봤고 이런 활동도 해봤고 이런 다양한 경험을 어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선택 문항 4번 문항 중에서 뭐 해당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적어봐라 라고 하는 문항이 있는 대학이라면 경험의 다양성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뭐 1번 문항에 어떤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인성과 관련된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 경험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데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리더십 같은 경우는 역시나 세특보다는 행특 그리고 동아리 활동 자소서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 어디든 사용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떤 학습 장면에서도 활용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일반적인 그 활동 중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세특, 행특, 동아리 활동 모두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의 경우에는 역시 자소서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다 크게 무리가 없는 문항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쭉 정리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각 문항별로 어떤 문항이 더 좋을지, 어떤 문항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 어떤 문항의 내용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소서 문항별 평가 요소를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1번부터 4번까지 쭉 있고요. 겹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이렇냐면 어떤 소재를 하나 여러분이 정하셨다면 그 소재는 1번에 적합한 소재일 수도 있고요. 또는 2번에 적합한 소재일 수도 있고 3번, 4번 어떠한 소재든 어디에 적합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1번에 사용할 수도 있고 2번에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2번에 사용한 소재가 사실 3번에도 좀 적합할 수도 있고 4번에 적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1번 문항에는 이러한 내용들 2번 문항에는 이러한 내용들 3번 문항 이러한 내용 4번 문항 이러한 내용들에 좀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한번 정리해 봤고요. 지금 강의 화면상에 보면 3번 문항과 4번 문항이 약간 잘려서 안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리한 내용을 별도로 파일을 영상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자소서 작성의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6단계를 거치는데요.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빨리 쓰기 위해서는 에피소드를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에피소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기록부,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아니 블로그 뭐 이런 자료들을 모두 다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활동들을 했고 거기서 무엇이 인상 깊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우리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스스로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어려워하고요. 근데 자소서를 잘 쓰고 정확히 제대로 쓰는 방법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컨설팅과 뭐 첨삭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신 살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에피소드, 정말 괜찮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아서 못 쓰는 경우 생각보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에피소드 정리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에피소드가 쭉 정리가 됐으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1번, 2번, 3번, 4번 문항별로 내용들 정리됐었던 거 있죠. 거기에 따라서 에피소드를 배치해 보세요. 1번 문항에 가장 적합한 에피소드가 있을 수가 있고요. 2번 문항에 가장 적합한 에피소드. 문항별로 가장 적합한 에피소드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예를 들어서 어떤 에피소드를 1번, 2번, 3번, 4번 다 다루는 거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어떤 활동의 다양성을 평가받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땐 가급적이면 에피소드는 겹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를 정리해 놓으시면 그 정리한 에피소드를 문항별로 배치하는 게 그 다음 단계고요. 그리고 나서 글을 한번 구성해 보세요. 어떤 흐름으로 글을 이렇게 흘릴 것인지, 처음에 어떤 내용 나오고 그리고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음 강의와 그 다음 강의를 통해서 쭉쭉쭉 문항별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그 강의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초안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초안은 무조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대략 뭐 1000자를 적으라고 하면 1200, 300자 정도, 1500자를 적으라고 하면 한 2000자 정도는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적어야 여러분들이 가지치기를 내서 핵심만 딱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은 1000자 적으라고 해서 딱 1000자만 적고 1500자라고 하는데 뭐 1200자 적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수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가지치기를 많이 당해서 볼품없는 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수정 작업을 거치고 다시 또 수정해서 또 살을 보태고 또 글을 적고 또 수정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9월에 여러분들이 완벽한 자소를 만든 이후에 제출하시면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생각보다 10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강의가 좀 늘어진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버벅거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강의는 그 전체 자소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도입 강의라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뭐 암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글을 쓰느냐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영역이지 그것을 암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음 강의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봐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자소서를 쓰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어차피 다 비슷한 소재로 작성하는데 차별화 요소가 없지 않을까요? 자소서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소서는 절대 거기서 거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각자 나름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경험이 어떻게 동일할 수가 있어요.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경험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구체적으로 글을 적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차별 요소가 없다. 다 비슷한 내용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이거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인 글을 여러분은 충분히 쓰실 수 있고요. 그 구체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은 곧 차별화된 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한번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완벽히 이해가 될 때까지 선생님께 질문했습니다. 새로 익힌 단어는 반드시 그날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지난해에 저한테 컨설팅을 처음 받았던 학생이 1번 문항을 작성하는데 본인의 영어 공부와 관련해서 가져온 내용이었어요. 어떤가요? 놀랍도록 여러분들이 쓰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경험과 똑같다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친구는 구체적으로 하나도 적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도 안 적은 거예요, 이거. 이건 그냥 정말 정말 수박 겉핥기 정도로 그냥 기본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컨설팅하면서 막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쭉 질문을 던져서
각각 지금 딱 여러분이 보시면 세 문장으로 되어 있죠. 이 세 문장을 10문장 이상으로 한번 제가 늘려봤습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투리 시간 활용해서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자투리 시간, 너한테는 자투리 시간이 어떤 시간이 자투리 시간이었니? 라는 질문도 했었고요. 영어 단어를 외웠다. 어떤 사람은 눈으로만 외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복해서 외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어가면서 외우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영어 단어를 외우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은 어떤 방법으로 영어 단어를 외웠나요? 뭐 이런 것들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쭉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글에 살을 붙여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첫 번째 문장, 한 문장을 늘린 겁니다. 영어 지문을 접할 때면 언제나 암기수첩을 옆에 두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명확하지 않은 단어는 암기수첩에 기록해 두었다가 버스 안, 잠들기 직전, 쉬는 시간 틈틈이 반복해서 봤습니다. 자투리 시간 활용보다는 반복 학습에 초점을 맞춰서 단어 암기에 접근했고 이를 통해 억지로 암기한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많은 단어를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인데 똑같은 내용을 이만큼 구체적으로 언제가 자투리 시간이고 어떻게 외웠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음 문장도 한번 볼게요. 또한 수업 시간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선생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한 문장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실 건가요? 저는 우선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한번 물어봤어요. 뭐 암기가 안 돼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정확한 의미를 잘 파악을 못하는 건가?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먼저 물어봤었고요.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는 건 뭐지? 이것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선생님께 질문을 했다. 선생님께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수업 시간 그때그때 질문을 했는지 아니면 뭐 그 시간 마치고 질문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뭐 나중에 선생님께 일과 후에 교무실에 찾아가서 모르는 내용, 그날 공부했던 내용 중에 모르는 내용을 전부 다 가져가서 질문했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질문했는지도 궁금했어요. 이러한 것들을 쭉 물어보니까 학생이 막 답변을 하더라고요. 역시나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한번 늘려봤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이렇게 늘린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최대한 선생님의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중간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 있어도 우선은 선생님의 설명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책의 한 켠에 단어와 기호를 사용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표시해 두었고 수업 시간이 마치면 교무실로 향하는 선생님을 따라가서 즉시 여쭈어 보았습니다. 수업 직후에 질문하는 방법은 전체 수업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 쭉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한 문장이 한 문장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봅시다. 새로 익힌 단어는 반드시 그날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새로 익힌 단어, 그날 암기. 그럼 그날 암기 언제 암기했어? 어떤 방식으로 했니? 새로 익힌 단어의 기준이 뭐지? 네가 모르는 단어야? 아니면 처음 보는 단어야?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등장하겠죠. 이걸 질문한 이후에 또 학생이 마지막 한 문장을 늘렸어요. 이런 식으로. 거의 매일 영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날 단어 공부를 확실히 해두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저녁을 먹은 후 6시부터 50분 동안은 무조건 영어 단계를 암기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단어만을 암기하는 것보다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 전체를 암기하는 것이 훨씬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문장 위주로 암기하려고 노력했고 덕분에 훨씬 많은 단어와 뭐 문법 뭐 이런 내용들이 쭉쭉쭉 등장했습니다. 어때요? 자, 한 문장 같지만 이 한 문장의 굉장히 구체적으로 구체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여러분의 자소서를 읽는 분들은 냉정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살고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고 어떤 취미가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뭘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전혀 사전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소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 적는 자소서의 내용은 여러분들을 거의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적어버려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어떤 고교 생활을 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 적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작성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자소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질문하기예요. 질문하기. 내가 작성한 글에 질문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소서에 한번 적어봐요. 무작정 글이 되든 안 되든 한번 적어봐요. 그러면 구체화가 이루어지고요. 구체화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자소서 내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딱 한 가지 질문하기. 그 질문하기를 통한 답변을 통해서 구체화하자. 이거 하나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자소서 문항별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공통문항 소재 결정 1번 문항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문항에서 어떤 소재를 다뤄야 될지를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번 문항에서 다뤄야 될 내용은 이런 것들이에요. 흥미가 있어서 깊이 파고든 경험이나 아니면 성적 향상을 기록한 경험 또는 성적 하락의 이유 이런 것들을 드셔야 됩니다. 자, 위에 두 가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런 내용 다루려고 하시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학생의 그 성적 변화의 어떤 추이를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건 그렇죠. 좋은 상태로 계속 1등급, 2등급을 계속 유지한 상태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겠죠. 그것이 아니라면 뭐 어떠한 특정 시기에 성적이 안 좋았지만 점차 상승 곡선을 그리는 그림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게 바로 1번과 2번,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재 이 두 가지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일 거고요. 세 번째 내용은 약간 좀 다릅니다. 어떤 친구들의 학습 성향에 따라서는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의 변화가 없거나 또는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생활기록부상의 차가운 숫자로 등급이 내려갔다라고 기재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이 학생은 그냥 학습의 어떤 방법의 방향성을 잃었다거나 아니면 학업을 특정 시기에 게을리했다거나 이렇게밖에 인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입학사정관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생의 생활기록부 성적을 봤는데 3학년에서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런데 세부능력및 특기사항이나 뭐 다른 어떠한 요소에도 이러한 내용이 없어요. 왜 이 학생이 성적이 떨어졌을까에 대한 내용이 없고 하물며 본인이 쓴 자소서에도 그런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입학사정관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래요? 당연히 이 학생은 3학년의 공부의 방법을 잃었거나 아니면 공부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야 됩니다. 자소서는 내가 잘한 걸 뽐내는 그러한 글이기도 하지만 약점이 있으면 그걸 보완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세특의 이 학생이 어떤 측면에서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였는데 방향을 잘못 맞춰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적이 성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내용 다뤄도 돼요. 하지만 제 경험상 일반적으로 세부능 및 특기사항에 그런 내용 안 실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직접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특정 과목의 성적이 안 좋게 유지가 됐거나 아니면 특정 시기에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성적 하락의 이유를 1번 문항에서 다뤄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1번에서 내가 공부 방법이 틀렸었어.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랬다?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딱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과정 그리고 뒤늦게 어떤 학습의 방법이나 어떤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 노력했던 모습 있죠. 어떠한 것에 대한 탐구심을 가지고 잘해보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노력했던 그 내용을 1번 문항에 차라리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쭉 보면 이런 것들이죠. 성적을 향상시켰던 경험, 가장 많이 다루는 것들 중에 하나가 멘토링 관련된 거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다루는 소재는 자기주도 학습과 학습 계획 세우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본인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어필하는데 가장 좋기 때문이죠. 이 자기주도 학습과 학습 계획 세우기가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소재이고요.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논문 발표 대회, 우리 RN이라고 하죠. RN이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이 RN이가 교내 대회일 경우에는 교내 대회 준비하는 과정을 다루는 것도 일본 문항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었는데요. 작년부터 좀 더 차별화된 요소로 등장하는 게 있는데 바로 수행평가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친구들이 수행평가를 그냥 건성건성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충대충 하는 경우 많죠. 뭐 남학교